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지난주에 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고성국 박사님은 왜요? 친박이냐? 예. 맞습니까? 친박 아닌데요? 아, 박근혜 전 대표 캠프와 뭔가 연관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박근혜 전 대표가 대통령이 안 되면 이게 정말 큰일 나십니까? 뭐 아니 그럴 일 없죠. 예. 뭐 아니, 제가 예측하는 게 아니라니까. 틀릴 수도 있죠. 아니, 이제 그렇게 이제 인터넷에서 올라와서. 고 박사님은 네. 고 박사님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보신 거야. 고 박사님의 주장이지. 나는 그게 틀렸다고 보는 거지. 나랑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내 주장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거죠. 내 주장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틀렸다. 예. 그러니까 좋다 나는- 나쁘다는 있을 수 없지. 나는 본인의 김어준의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그래서 닭배틀이 되는 거 아니야. 닭배들, 예. 아니는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에 가치 판단은 없어. 네. 박근혜 전 대표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가치 판단은 없고 여러 가지 근데 정황을 김어준은 있어. 문재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좀 가 있어. 저는 박근혜는 되어서는 안 된다가 일단 1번이고요. 그리고 그 안 된다고 한다면 이쪽에 유력한 후보들 중에 이런 군들이 있고 그 중에 문재인 후보도 매우 훌륭한 후보다. 이것이 저 주장이나 이제 고 박사님은 여러 가지 객관적 지표로 보아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정치적 분석을 해볼 때 박근혜 전 대표 당선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 하는 네, 그렇죠. 객관적 분석을 했으나 내가 보기엔 틀렸다는 거지. 김영민의 시사 돼지. 제가 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상돈, 김종인 이 두 네. 사람이 비상대책위원으로서 정말 뭐 맹활약을 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네. 어떻게 이분들이 총선 때까지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고 가서 공천혁명 이루고 결국 이제 롱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사람들은 어차피 롱런은 못해요. 이 사람들은 쓰임새가 딱 있는데 뭐.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체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정치권에서 사라지죠. 총선 때까지 비대위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봤자 100일이죠. 또 어떻게 그러면 그분들이 공천에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뭐 그것도 그렇게 많이는 못 줄 거예요. 이런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초에 네. 그러니까 지난 주말이죠. 그렇죠. 지난 주말에 한 차례 고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이상돈이 그 한나라당의 기득권 세력들을 공격했고 예. 이 기득권 세력들이 이 두 사람을 표적 딱 겨냥해서 역공을 폈잖아요. 예. 그때 주말에 아마도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고민했을 거예요. 예. 두 사람 뭐 김종인 비대위원이 감옥살이 한 건 사실이니까 뇌물 받고. 예, 뇌물죄로요.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네.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그럽니다. 아. 노태우 정부 때 마지막 경제수석이었고 사법 처리를 김영삼 정부 때 당했기 때문에 그 전후 전말에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탄압받았다 이렇게 그 사람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주장도 그냥 제가 전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박사님. 그 사람이 홍준표 전 대표 이야기는 자기가 검사였을 때 이 사람이 뇌물 받은 거 시인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입니까? 그 사람이 검사였던 것도 사실이고 예. 그 사람이 검사였을 때 김종인이 사법 처리 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거하고 홍준표가 김종인을 조사했다는 것하고 전혀 다른 얘기죠. 그리고 검찰에 안 가보셨죠? 전 가봤습니다. 예. 예, 가봤으니까 알겠네. 예. 담당 사건에 대해서 다른 누구도 개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김종인을 직접 다루는 담당 검사였다면 내가 조사했다가 되지만 그런 게 아니면 옆방에 있어도 그거는 자기하고 무관한 사건. 그거 뻥친 거네요. 사실관계로 보면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뻥을 치고 있어. 주말에 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고민하고 고심한 결과 예. 지금의 비대위가 후퇴할 수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차 그 고비는 넘어간 거죠. 네. 김종인, 이상돈 입장에서는 네, 예. 거기에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추가되죠. 예. 하나는 고승덕의 폭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그 김종인이 제기한 네. 이 보수 논쟁. 당 정강에서 예. 보수라는 표현, 포퓰리즘이라는 표현 이거 다 빼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김종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18년 전에 감옥살이 한 거가 계속
그 시비가 되면 그건 사실관계로서는 자기가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수세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보수를 빼자고 하는 순간 국면이 완전히 달라지죠. 아, 이념 논쟁으로 이제 예, 벌어지면서. 달라지죠. 그리고 이 이념 논쟁으로 가면 김종인을 당할 한나라당의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저는 김종인 전 의원 예. 그 양반이 거기 가 있다는 자체가 우리나라 정치의 뭐랄까 비극이자 희극. 아이러니? 뭐, 하여튼 그런 말을 못 찾아내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런데 그걸 보고 있으면 저 굉장히 이상해요. 그건 뭐 낯선 광경이죠. DJ와 민정당 정권에 있었다가. 이 민주당 쪽이 김종인이 한나라당 비대위에 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타격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내심 표현은 우리가 네. 안 하지만. 잘 모르시겠지만 이쪽 사이드에서 물론 민정당으로 출발했긴 하지만 이쪽 사이드에서 오랫동안 DJ하고도 관계를 맺고 당장 18대 때 민주당 의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박근혜 비대위원 더군다나 박근혜 이제 비대위원장이 전면에 나서서 이제 소위 이제 당을 청소하고 정리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설거지 작업 중인데 그 설거지 위원으로 그 정치적 의도를 모르지 않을 텐데 무슨 노역이 또 있다고 그죠? 더구나 얼마 전까지 안철수 멘토니 아니냐 뭐 이러고 그러니까 있었던 말이에요. 사람이 지금 박근혜 비대위원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뭐 김종인 비대위원의 그런 선택 또는 다소 낯설거나 좀 어지럽게 보이시는 이 행보는 그것대로 나중에 또 따로 좀 얘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또 하고 지금은 비대위 상황만 잠깐 또 정리를 해드리면 이래서 1차 비대위원은 그냥 간다. 그 다음에 전선을 확대했다. 일방적으로 공격만 당하던 이 김종인이 보수 삭제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국면을 자기가 주도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 여기에 고승득의 폭로 때문에 김종인 이상돈만 날리면 된다고 아주 안이하게 생각했던 한나라당의 기득권 세력들이 전부 지금 폭탄을 맞게 생겼다. 그러면서 고승덕은 아주 영웅적인 행동을 한 거죠. 고승덕 의원은 그 당대표 선거 때 300만 원 뇌물 뿌리는 거를 봤다. 이건가요? 자기한테 돈 봉투를 갖고 왔는데 300만 원이 든 봉투를 갖고 왔는데 자기가 안 받고 돌려줬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를 전달한 사람이 예. 그 당대표 후보의 최측근 의원이었고 현역 의원이 갖고 온 거죠. 그리고 그 후보가 결국은 나중에 당대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라당의 당대표가 4명이 있어요. 그동안 당대표 지낸 사람이 4명이에요. 박희태, 정몽준, 안상수, 홍준표. 그런데 정몽준은 박희태가 그만두는 바람에 승계를 한 대표라서 선출을 하면서 돈 뿌리고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정몽준은 제외되고 그러면 3명 중에 홍준표는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명이죠. 그러니까 박희태이거나 안상수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게 돼 있어요. 한나라당이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 밝히겠죠. 일단 오늘 이 시점까지 박희태는 그런 일 없다. 안상수는 안상수도? 돈 전달한 적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우리 이제 오래전부터 각하와 우리 박근혜 비대위원장 서로 이제 권력의 관계가 역전되는 어떤 시점 역배틀이 시작될 것이다. 역배틀. 시작될 것이다 했는데 내가 각하에 약간 실망한 것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 박근혜 비대위원장 쪽에서는 그동안 준비해왔던 표창을 막 날리고 있거든. 상득이 형, 이장덕에게 상득이 형. 주변 사이드 막 날리고, 그 다음에 최시중, 멘토 최시중 사이드도 막 날려서 정신 못 차리게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친이계 일반은 이 고승덕이라고 하는 일종의 자해단이죠, 자해단. 고승덕 변호사 같은 경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친이계로 출발했단 말이죠. BBK 변호사 출발하고 그 라인이었는데 거기 툭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툭 튀어나와서 마치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예전에 김근태 전 의장이 돈 받았다고 한 적이 있어요. 돈이 왔다 갔다 했던 적이 있었다고. 민주당 내에서. 권노갑 고문이 네. 뭐 김근태, 정동영 뭐 이런 이 차세대 주자들한테 다 사무실
좀 내주고 뭐 사무실 경비 좀 보조해주고 그 뭐 그동안 수십 년간 해왔던 일이죠. 동계가. 그거는 일종의 고해성사였어. 자기가 대표가 될 때 이거 털고 와야 되겠다고 스스로 자기 그 고해성사를 한 건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말 안 해도 돼. 오래 지난 300만 원인데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이걸 말해서 이쪽 개 친이개든 그 끝에 누가 있든 간에 이쪽 한 번에 근데 이게 싹 날리려고 하는. 어제 그저께 그래서 저는 고승덕이 이제야 정치인이 되었구나. 그런데 네. 어제 그저께 이게 이 종편 채널 A에서 폭로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채널 A에 저도 고승덕 출연하기 직전에 나와서 폭로를 했어요. 그래서 고승덕이랑 만나서 이 사람이 말하자면 무슨 폭로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 10분간 차를 마시고 헤어졌는데 네. 그때 이 사람이 무슨 폭로를 앞둔 비장한 뭐 이런 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리고 고승덕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자기가 한 달 전에 칼럼에 그런 걸 썼다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있던 그 정치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전당대회 때마다 돈다발이 오고 가고 뭐 이런 거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그 채널A 그 인터뷰에 나왔고 그래서 자기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화면을 제가 다시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비장하게 준비해서 폭로한 게 아니라 글쎄 뭐 이거 죄가 될 것 같기는 한데 뭐 이러면서 하여튼 이렇게 주섬주섬 한 거라고요. 그런데 앵커가 물어보니까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다만 사람 이름을 직접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아직 안 됐어. 아니야. 실패. 그러니까 아니지. 만약에 그게 이 타이밍에 이런 민감한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그러면 이 사람이 순진해서 몇 년 지나고 나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냥 지나갈 말을 했다는 거야? 그거야말로 실패지 되자. 그래서 이 사람도 다시 국회의원 하고 싶은데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이 공천 받기가 어려워서 폭로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5% 룰이라고 이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거 보면 한나라당에서 당 지지도보다 서울에서 한나라당 지지도보다 국회의원 지지도가 더 높은 거 강남 지역에서 거의 유일하게 고승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신문에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재미삼아. 11.6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12월 27일 날 각 그 일간지에 그 박원순 대 나경원의 득표를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다 친절하게 나눠서 이 선거가 내년 4월에 되면, 그러니까 올해 4월이죠. 올해 4월에 되면은 누가 떨어지고 붙는지를 쭉 정리해 준 거 있어요. 거기 보면 고승덕이 탑입니다. 한나라당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무슨 다선 의원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은 워낙 고승덕이 지역구 관리도 잘하고 탄탄하고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도전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공천과 당선이 보장돼 있는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지금 시점에서 무슨 분란을 일으켜서 안 될 공천을 받는다든지 이럴 일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의도. 근데 그게 지금 김호정 총수가 대체로 이게 그 권력투쟁의 구도 속에서 이 행동을 했을 것 같다고 추정하는데 그랬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너무 나이브해서 정말 깨끗한 정치 하고 싶은데 차제에 그 한나라당에 그늘진 거, 응달진 거를 다 털고 가자라고 작심하고 했거나 자기가 무슨 대표예요? 뭐 하여튼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이게 그 자잘하게 무슨 공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수준의 어떤 정략 구도 갖고 하는 건 아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군을 바꾸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어떤 전리품 하나 정도를 상납하는 거다. 그런데 제가 이 양반을 보면 이 양반이 뭐랄까요 악독하고 교활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주 자기 합리화가 잘 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때 고승덕 그래서, 씨가 BBK 때 또 한 몫을 하지 않았어요? 한몫을 한 게 아니라 얼굴 마담이었지. 뒤에 홍준표 전 대표 있고 앞에서는 이제 이 양반이 앞에 서가지고 BBK 박어수였지. 이게 이미지가 좋으니까. 실제 일은 홍준표가 다 했다고 본인이 주장해요. 홍준표 그러니까 대표가 내가 다 했어 이렇게. 그때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아니었어요, 그죠? 변호사였죠, 변호사. 그냥 변호사였어요. 그 공으로 강남 간 거이기도 하니까. 근데 이번에는 사실은 뭐 없잖아요. 인기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그러니까 이렇게 박근혜 쪽으로 넘어가는데 혼자 외톨이로 인기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근데 지금 이제 이게 고승덕의 의도가 뭐냐, 이게 뭐 꼼수냐 뭐냐 자꾸 이렇게 보면 뭐 얘기를 못할 바는 아니지만 별로 생산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게 저는 뭐냐면 먼저 이렇게 돼서 지금 한나라당이 정말 불난데 지금 기름을 들이부어버렸잖아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의미로 생각하냐면 박근혜는 근데 사람 나랑 일부러 사사건건 싸우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의견이 다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뭐냐면 박근혜 쪽에서 보자면 그 고승덕 변호사 아니 고승덕 의원이 친이계 쪽에 어떤 대표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폭로하는 것은 박근혜가 다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나라당 입장에서 보자면 한나라당이 다 돈 받고 나쁜 정당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박근혜가 등장하면서 과거의 구태를 벗어버리는 비대위가 하고 있는 이제 우리는 바뀐 정당입니다. 예, 하나의 그 액션 중에 떡밥을 좀 던져드린, 이벤트 중에 하나지 한나라당이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보세요. 보수 언론 이런 데서 한나라당이 이제 이것 때문에 큰 위기에 빠졌다라고 일제히 기사를 내잖아. 그건 사실은 그만큼 다 털어내고 가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지 실제 위기에 빠진 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그래서 저는 고승덕은 일종의 이제 자해단으로 차도 살인을 하는, 그러니까 친이계로 등장한 사람, 그 이미지 좋은 사람을 내세워서 친이계를 쳐내고 그 지금 이재이구만. 그렇지. 아니, 지금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김종수 얘기는 이제 지금 연상이 이제 삼국지의 그 황제의 고육책 같은 걸 연상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친이계를 다 한꺼번에 보내기 위해서 또는 뭐 친박 중진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보내기 위해서 자기가 이 아예 폭탄을 쥐고 뛰어들어 버리는 거죠. 이 양반은 그러면- 별일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정말로 극적으로 효과를 거두려면 이게 고육책의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짜처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는 정말 죽지 않을 만큼 두드려 맞고 조조한테 가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양반은 충분히 이게 그걸 한것 같은데. 전략적으로 의도된 이 고육책이냐 아니면 그냥 상황의 산물이냐 우발적인, 이거는 조금 더 네.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것이든 간에 정치적 효과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서 이것이 고승덕이 스스로 정치인으로 이제 드디어 정치적 각성을 하고 이 정도 롤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뭐 대단한 일은 아니잖아. 라고 자기야 합리화를 하며 말을 갈아타고 있는 중이다. 이거죠. 이 근데 앞으로의 만약에 그런 추론이라면 이제 고승덕이 정말 제 앞에서 연기를 잘한 거예요. 저랑 친구예요. 고등학교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뭐 본도 같지 않으십니까? 고승덕 의원인데 근데. 그래서 그래서 본인은 저하고 놀고 있고. 오랜만에 만났지만 네. 이렇게 무슨 연기하거나 그럴 사이가 아니에요. 예. 그것이 본인이 스스로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아니, 놀라운 수는 가면이에요. 있으니까. 네. 오케이. 하여튼 그거 조금 두고 봅시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게 결국 이제 이것이 뭐 예를 들면 공천혁명으로 간다든지 친박의 소위 좀 이 낡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숙정되는 그런 바람으로 이어진다면은 고승덕의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냥 차차 속에 의도가 구멍을 있었건 뚫는다면 없었건 결과는 결과는 비슷하다는 똑같아요. 거고 그렇게 나올 것 사실 같아요. 이미 오늘 그렇죠. 그 김정인 이상돈에 대한 친에게 공격이 거의 없어요. 지금 자기들이 먼저 지금 폭탄을 맞아버렸기 때문에 지금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그래서 이 한나라당이 참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거를 네. 디도스를 검증이라는 걸로 포커스를 흐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도 참 언론 프로에 잘해요 보면 이렇게 해놓으면 뭔가 막 변하고 있는 것 같잖아. 응? 막 변하고 있고 뭐 내부 분란이 일어나서 그러면 거기 연루된 나쁜 놈들 잘라내야 되겠네. 이런 여론이 생기고 그거 잘라내면 한나라당이 깨끗해졌구나. 이런 이벤트들 기가 막혀. 나는 기획자를 만나고 싶어. 이 기획자. 나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승민 아닙니까? 나도 그렇게 유승민. 생각해. 유승민 그러니까 아니 그런지 아닌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아닙니까? 왜냐면 이혜훈. 아니 기획단 어딘가에 유승민 의원이 있겠지. 유승민이 네. 이게 대중적으로 별로 이렇게 나서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비서실장 경력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좀
이 전략을 짜는 것처럼 이렇게 역할을 주어진 것처럼 이렇게 느끼시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유승민의 강점은 전략을 안방 어디 골방에서 전략 짜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번에 최고위원회 당선됐을 때 보여준 이 솜씨들 있잖아요. 굉장히 화려하고 밝다고요. 그 솜씨들이 당당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디다 내놔도 꿀릴 데 없는 이 우리 사회의 주류 엘리트길을 쭉 밟아왔거든요. 그런데 그 주류 엘리트로는 드물게 또 탄압과 압박도 많이 받아본 거예요. 그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그래서 어디다 내놔도 당당해, 밝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골방에서 뭐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건 동의하는데 기획자가 있긴 있고 이 기획자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사불란하고 순서대로 진행되거든요. 많은 진짜 게. 그러면 네. 민주당이 한나라당 못 이겨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의 제가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야당이 불쌍해. 기껏 김호중을 믿고 이제 뭘 해야 되잖아. 어쨌든 예를 들어서 뭐 디도스 검증이니 뭐 김종인이니 또는 이런 뭐 1년에 이상득, 최시등 이 모든 게 다 한 라인에서 결국은 가지를 쳐서 차근차근 진행하는 건데 아주 주도 면밀해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획자야말로 나랑 만나야 되는 사람이다. 어쨌든 이상돈하고 김종인은 바람은 잔뜩 일으키되 끝까지 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 사람들 이미 자기들이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거 안 한다고 선언했어요. 네. 비례대표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냥 한나라당 확실하게 정리하고서 자기들 손 뗀다 이랬고요. 김종인 전 의원이 네. 누구를 고리로 불러 들어갔을까요? 그건 모르시죠. 뭐 그거는 나는 참 궁금해.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직접 뭐 이 삼고 처리를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정치권에서는. 그렇다고 한들 그러면은 꼭 그러니까 더 이상 찾지 않는 사실은 찾지 않는 전 의원인데 그래서 예를 갖춰주니까 아니, 그거는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도 보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이 박근혜 비대위원장하고 이렇게 정책적 자문을 한 그 관계는 꽤 오래돼요. 꽤 오래됩니다. 제 기억으로도 한 1년쯤 전에도, 김종인, 당시 교수라고 우리가 불렀는데, 김종인 교수가 박근혜 의원한테 복지와 관련된 무슨 이제 공부 모임에 나갔다 왔다더라. 이런 식의 소문들은 정치권에 두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누가 가운데 들어설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와 김종인 사이에 누군가가 들어서야만 뭐가 일이 성사될 정도의 그런 이 관계가 이미 아닌 거죠. 예전에 김종인 위원이 한참 정운찬 총리를 영입하느냐, 김종인 위원을 영입하느냐 놓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고심할 때가 있었어요. 언론에서 막 하마평이 나왔을 때였는데 그때 김종인 위원이 한 라디오 방송하고 인터뷰한 걸 들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MB를 신랄하게 비판하다가 그 무렵에는 가급적 비판을 안 하려고 말을 돌려가고 4대강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아마 대통령의 고민이 좀 있을 겁니다. 이러면서 말 슬슬 돌리고 내가 봤을 때 이분이 구직자구나. 작년 구직자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말씀하시니까 김종인 정운찬 관계도 참 재밌습니다. 두 사람 사이가 굉장히 거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경제 철학이 케인지안으로 아주 똑같아요. 그리고 정운찬 전 총리가 여러 차례 한국은행장 이런 제안을 받았어요. 노무현 때도 받고 제안을 여러 번 받았을 때도 정운찬 교수가 당시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 혼자 가서는 못한다. 김종인 교수를 경제부총리로 영입을 하고 내가 한국은행을 맡는다면 해볼 수만 하다. 근데 정치권에는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굉장히 인정하는 사이고 각별한 사이죠. 그런데 정운찬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보여준 한 10개월간의 행보에 대해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이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실망도 하고 좀 비판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색깔을 좀 살려서 가야 되는데 이게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밑에서 자기 색깔을 거의 못 살렸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실망이 컸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 두 사람의 관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가까운 관계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특종 20세기 한국사 한솔 수북에서 만든 건데요. 20세기 읽고 싶다면 특정 20세기 한국사를 읽어야 하는데 읽지 않는다면은 이거 정말 눈물이 나네. 그리고 이 박근혜는 그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나요? 이 정치인들 특히 대권 주자들 중에 공부 과외 공부라고 그러잖아요. 뭐 제왕학이라고도 부르고 하여튼 이제 좋은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공부 자세가 제일 좋은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들 경무에 시달리니까 대권 주자들은 특히 이렇게 모셔놓으면 선생님이 바로 여기 앉고 이제 여기 앉아서 공부하고 옆에 배석자가 한두 명밖에 없잖아요. 한 10분 얘기 듣다가 졸아요. 딱 두 개 있는데요. 이게 그만큼 피곤하기도 하지만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들을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해도 잘 안 되고 예습도 안 해갖고 오고 뭐 그래요. 그런데 그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한 번도 좋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꼭 예습해서 간다는 거예요. 복수까지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르쳐본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박근혜는 예습을 하고 오더라. 자세를 한 번도 흐트러뜨리지 않더라. 뭐 그렇게들 이제 공부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하죠.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과 박근혜 비대위원장과의 관계도 사실은 그렇게 시작됐던 관계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까운 겁니다. 예. 자, 결론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결론은 뭐, 올해 대통령은 박근혜가 제일 유력하다. 예. 아니, 그거 말고. 예. 결론을 내는 아니니까! 결론을 내는 단계에서 묻고 싶은 건데, 이준석 씨,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까? 잠깐만. 이준석 씨 얘기는 우리는 삭제해야 돼. 네. 왜냐면, 이준석이 거론되길 원하는 거거든. 이준석을 넣은 이유는 이준석이 거론되기를 원해서 이준석이라고 상징되는 젊은. 자, 그렇다면 의미 그러니까 있다, 없다? 지난 방송에서 내가 한 거로 좋게 이준석이 의미 누군지 있어요. 몰랐다. 의미 있어. 의미 있어요. 보세요. 이 사람이 그 정수장학회 의혹을 박근혜가 어떻게든 털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한나라당의 국회의원이 168명이에요. 박근혜를 빼고. 이 168명 중에 정수장학회 의혹을 털고 가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아마 10손가락이 안 될 거예요. 친이고 친박이고 뭐 세심파고 떠나서. 근데 이 26살의 젊은 비대위원이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준석을 영입한 효과는 이미 다 본 거예요. 제가 이준석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획자가 훌륭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근데 이준석도 그렇고 지금 야권에서는 그 비례대표의 20대 4명을 슈스케 방식으로 뽑겠다 그러면서 그 논쟁이 막 활발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오늘 전원책 변호사랑 그래서 논쟁을 공개적으로 했는데 제가 논쟁을 하다 보니까 저도 확신을 갖게 됐어요. 뭐냐면 이게 논쟁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이제 논쟁하느라고 저도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준비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우리 헌법에 국회의원은 25살 이상이면은 그 국회의원에 선출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대통령은 40살 이상이면은 누구나 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통령에 출마해서 대통령에 선출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 20대가 무슨 국회의원이 되냐고 하는 이 비판적인 그 논리의 핵심은 뭐냐면 20살짜리가 뭘 알아서 어떻게 국가경영을 알아서 연륜 없이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를 다 감안해서 우리 헌법이 25살만 되면 국가를 경영할 만한 충분한 연륜과 안목과 능력을 갖춘다라고 헌법에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을 부정할 사람이면은 이걸 시비를 걸어도 돼.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고 살면 이거는 논란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20대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었냐? 그러니까 김영삼이 있었죠. 26살에 국회의원이 돼서 40년 만에 대통령까지 된 이 사람을 빼놓고는 20대 국회의원이 아직 없어요. 김민석 의원이 될 뻔했었죠. 지역구에서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그 관료적이고 가부장적인 권위주의 정치 문화가 확 누르고 있어서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노인 문화가 확 누르고 있어가지고 20대는 감히 국회의원 엄두도 내면 안 돼. 라고 막 계속 이렇게 막 교육시키고 막 한 거예요. 잡돌이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당에서도 당연히 공천을 안 주는 것이 당연하고 국회의원 공천 신청하려면 그래도 한 50원 내고 뭐 경력에 뭐도 좀 붙이고 뭐 박사가 되거나 뭐가 무슨 뭐 이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간주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쭉 만들어 온 거지. 이 기득권 세력들이. 근데 여기에 지금 파열구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한나라당에는 26살에 이준석이 그러고 있는 거고, 민주당은 이 슈퍼스타 K 방식으로 뽑힐 4명의 비례대표 후보가 그 역할을 할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제가 어제 듣고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 중에 하나는 전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름도. 구미에 28살짜리가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는 거예요. 한나라당의 공천을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 누구냐면, 김태환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 하고 있는데, 그렇죠. 김윤환 의원의 동생. 동생이에요. 그 집은 그러니까는 김윤환이 해내 국회의원 하다가 그 동생이 국회의원 했는데 이 동생도 지금 70이 넘었어요. 이 김윤환 집안이 40년 가까이 그 지역구를 말하자면 자기네 성처럼 이렇게 가까운 그 지역에 한나라당 공천으로 28살짜리가 도전장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서울에서가 아니라 한나라당 텃밭인 경북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우리 전국이 막 꿈틀꿈틀 요동치고 있어요. 박사님, 그럼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 벌써 끝났어요. 이제 우리 민주당. 예. 이제 15일날 이제 경선이 있게 되고 대표가 선출됐는데 네. 예측을 해주시죠. 10만 명을 선거인단이 10만 명을 넘어버리면 네. 조직 선거가 불가능해져요. 예. 지금 이제 어제 37만 명 넘었고 뭐 60만 명 정도 그렇죠. 총 10만 명. 대표님, 예상하니까. 대표는 누가 될 것 같으십니까? 한명수. 지금으로서는 여론조사의 추이에 거의 부합되는 결과가 나온다고. 6명까지가 최고위원이죠? 예. 그러면은 누가? 나머지 5명? 예. 4명은 쉬워. 네. 이건 되게 동의를 할 거예요. 예. 박영선. 네. 2등이 박영선이라고. 문성근. 이게 2등이 문성근일지 박영선일지. 그건 예측하기 힘들어. 두 표기 때문에. 어쨌든 4등은 박지원? 4등일지 5등일지. 나 5등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지도부에 포함된다. 어쨌든. 예. 또. 그 다음에 내 느낌으로는 김부겸, 이인영이 들어오지 않을까. 김부겸까지는 저는 안정이라기보다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인영. 마지막 6등에 그렇죠. 6등이 나는 어려운 이인영 거야. 쪽으로 조금 뭐 마음이 가는데. 근데 이게 표가 2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투표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전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정치권에서 한 사람은 시민사회에서 나와야 된다고 투표할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은 젊은 사람 또 한 사람은 또 경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전략을 짤 수도 있고 전망할 수 없을 때 질러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닭을 걸어야 되는 거야. 좋아하는 사람과 난 6명이 얘기했어. 예. 그러니까 저는 거의 동의하는데 좋아하는 사람 순으로 찍을 수도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찍을 수도 있잖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이가 어떻든 또는 뭐 민주당에서 왔건 시민사회에서 왔건 좋아하는 사람은 있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사람 2사람을 찍을 수도 있지. 하지만 좀 전략적으로 판단하면 한 사람은 민주당 출신, 한 사람은 밖에서 온 시민사회 출신 이렇게 찍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내가 좋아하는 수하고 상관없이. 그래야 밸런스가 맞는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제 6등에서 지금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이인영이거나 또는 누구이거나 이인영이거나 아니면 저기 누굽니까? 박용진. 박용진, 이하경 아니면 이강래 나머지는 셋. 저기 시민사회 저기 누굽니까? 저기 그러니까 이하경? 박용진, 이하경, 이강래 3명이 남아있다. 그렇게 이하경 YMCA. 예, 이하경. 저는 그 양반이 인지도 떨어지고 지명도 떨어지는데 그런 전략적 투표의 가능성을 본다는 거죠. 이하경 가능성이 더 있다. 더 있는지는 더 있어 모르겠어요. 보인다, 있다. 자, 왜냐하면 이하경이냐 이인영이냐. 그 차이인가요? 그러니까 그러네. 한달 차이네. 단순한 지지율 투표라면 이인영이 될 확률이 높죠. 그런데 이제 투표. 이 선거의 의미를 생각하는 그래.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시민사회 쪽 한 사람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자, 제가- 그러면 이인영이면은 우리 김원 제가 총수가 그- 닭을 사고, 예, 이하경이면은 우리 후 박사님이 또. 아니 그런데 예, 예. 뭐 저는 이인영이라고 일단 예측을 했고요. 그런데 저도 그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이 생각해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투표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이하경이라는 분이 무지무지 훌륭한 분이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에요. 아니 조선일보에 따르면은 뭐 절도를 했다면서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조선에서 물어보세요. 조선일보. 제가 이분을 만난 거는 이분이 순천 YMCA 총무를 할 때였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YMCA 활동만 한 35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도 주로 호남 쪽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호남에서 YMCA를 했다는 거는 뭐냐면 김대중 세력과 어쨌든 결을 달리해서 뭔가를 따로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호남이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시민운동하는 게 쉬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김대중과 이 민주당이 그 발휘하는 그러니까 구심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들과 차별화되는 시민운동을 따로 한다는 거가 대구에서 보수적인 대구에서 시민운동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워요. 그래서 정찬용이나 이하경은 그런 면에서 우리 현대사의 또 우리 시민운동사에 정말 소중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벌써 60도 넘었죠. 그거 하느라고. 이인영은 말하자면 노무현한테 문재인이 있듯이 이 김건태한테 이인영이 있습니다. 예, 그 관계는 그렇죠. 20년 이상 된 관계. 김근태 개조 가장 김건태 고문의 죽음을 이인영이 이렇게 알리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예, 그런 점들을 두루 감안해서 사실 제가 지금이라도 긴급 제안하고 싶은 거는 6명으로 자르지 말고 그냥 9명 다 해라. 그러고 싶어요. 6이나 9이나 그게 그건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예, 그렇거든요. 근데 이벤트가 예. 안 되지 그러면. 한 명만 빼든지 그럼. 어쨌든 누가 떨어지더라도 저는 역할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이 투표는 내 성격으로 굉장히 잘 맞춘 표인데 이게 뭐라죠 나는 가수다하고 비슷한 양상이에요. 표가 한 표를 주는 게 아니니까. 근데 나는 가수다보다 훨씬 어려운 게 나는 가수다는 스토리가 있잖아. 이때까지 쌓여진. 이건 한 번 딱 성공하는 거거든요. 쌓여진 스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경향성을 보일지는 투표하는 본인들도 몰라요. 내가 어떤 순서 마음이 작동해서 좋아하는 사람 둘 할지, 남자 하나, 여자 하나 할지. 몰라. 성향을 예측할 수가 없어. 근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예측할 수 있는 건 일반적인 그냥 여론조사 지수. 그거가 그리고 가장 신뢰할 만한 지표죠, 현재는. 한 가지 더 오늘 좀 제가 그냥 화두처럼 던지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한나라당이 수도권은 지역구가 111개인데요. 여기에 여성을 지역구 후보로 33명 정도를 내겠다고 하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여성 그러면 비례대표로 배려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역구에 내는 거죠. 공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야권은 아까 청년들, 20대 청년 2030을 한 4명을 비례대표로 배치하겠다 그랬잖아요. 한나라당은 수도권에서 30% 이상을 여성을 공천을 하겠다 그러잖아요. 어느 쪽이 파괴력이 더 있겠어요? 네, 여성 쪽이 더 있어요. 거기에다가 저는 20대, 30대들도 지역구에 대거 공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냥 20대를 우리가 30% 이상 한나라당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 한나라당이 공천하겠다. 그러면 당선 가능성이 확 높아지잖아요. 이게 비례대표 몇 명 배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파괴력이 있어요. 한나라당이 그렇게까지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느낌은 뭐냐면 당장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보면 민주당 기사는 거의 없잖아요. 저게 전대 10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리고 막 조사가 맨날 나오고 있고 사상 초유의 선거인단 40만 명 돌파라고 하는 이 큰 뉴스도 다 묻히고 있다고 이제. 이게 조중동만 묻는 게 아니고 바보들이야 바보들. 한겨레 경향에도 이 뉴스보다는 다른 뉴스들이 더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 국면을 어느 쪽이 주도하고 있냐? 한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라가 주도하고 있고 이 흐름을 갖고 한나라당이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카드와 민주당이 지금 제시하거나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카드의 파괴력이 한나라당 쪽이 더 커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점들을 좀 같이 보시면서
좀 생각들을 정리하기 이게 진짜 민주당이 등신인 게요. 민주당의 절차는 대단히 진짜 혁명적이고 실제 당대표를 투표를 뽑으니까 굉장히 엄청난 본질적인 변화예요. 그런데 한나라당에서 하고 있는 뭐 디도스 검증을 하자느니 26살짜리 하나 내세운다더니 그리고 고승록 이렇게 나온다더니 이런 건 본질적 변화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더 섹시해. 잘 꽂혀. 기획자 훌륭하다니까. 이 사람 만나고 싶어. 응? 나하고 만나야 돼,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주 훌륭한 기획자가 거기 꽂혀 있다. 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대부분 동의하는데 한 가지 동의하지 않는 게 뭐냐면 이 부분에서는 여성들 30% 주는 거. 저는 이거는 그 기획자 마인드로는 맞는 방안인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실제 득표하는 데는 저는 큰 효과를 못 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여성 정치인을 여성들이 반길 것 같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표 안 준다. 젊은 여성들이 혹은 뭐 30대 여성들이 나와서 40대 여성들이 쭉 지역구 공천받아서 뛰면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치자고.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 여성들의 표를 받으려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여성들이 그 여성 정치인을 대단히 반기고 오케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그게 지지난 선거까지 되게 그랬어요. 네. 어떤 묘하게 여성 후보에 대해서 여성들이 표를 흔쾌하게 던져주질 않아요. 그런데 젠더 파리티스가 지금 변화가 있다고 하는 거가 여러 측면에서 느껴지거든요. 저는 이번에는 좀 다를 거라고 보고 또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총수 분석이 일리가 있어요. 그러면 한나라당은 어떤 거냐면 어차피 질 거. 그죠? 남성을 거기다 공천한다고 해서 이길 선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이 뭐야. 진다면, 네, 어차피 질 거. 여성을 준다면 진대만 준다 이거지. 네, 원래 질 때. 그러니까 역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어차피 질 거, 그러나 명분 제대로 세워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요. 지금 강남 3구에 여성들이 많아요. 한나라당이, 서초에 이혜훈 있죠. 그 옆에 이두와 박영아 다 여성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2008년에 친이계가 공천 학살을 하면서 나름대로 명분을 세워야 되니까 서울에서도 가장 좋은 이 강남 3구의 절반을 여성으로 지역구 공천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게 먹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들을 좀 염두에 두고 지금 야권이 너무 낙관 무드에 또 나이브하게 지금 상황을 대처하고 맞아요. 있는 것 아니냐라고 제가 지금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뭔가 큰 변화가 있는데 자기 변화를 포장해서 팔아먹지를 못해. 이 바보들이야. 아우, 등신들. 여기까지 할까요? 이거 빼놓고 갔습니다. 직장인 학생 노인분의 뭉치고 뻐근한 목과 어깨를 시원하게 팡팡! 우공토 어깨 안마기. 예. 한이 착한 쇼핑 주문 전화 080-667-4949 또는 한이TV 메인 화면 하단 배너 myhan이.co.kr로 주문하시면 되는데요. 예. 많이 안 팔린다고 합니다. 많이 사주세요. 예. 이제 마무리 해줘. 예. 다음 시간에 또 우리 고 박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고맙습니다. 네. 뭐가 하나 해줘야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어우.